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1급 99회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합격률이 회계 1급 치고는 좀 낮았던 해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죠? 이렇게 합격률을 낮게 했는지 우리는 그 논점을 보고요. 또 기출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 이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뭐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봅니다. 이론 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론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내가 11개, 10개 정도만 맞춘다면 합격하니까 다 알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어느 정도 10개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대한 작성할 때 원칙 중에서 뭐 발생주의, 수익, 대응의 원칙, 사구분, 이익을 구분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당연히 있죠. 손익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다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 자산과 부채도 총액주의, 그죠? 손익주의 아닙니다.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있죠. 회계 1급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의 평가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있죠. 미실현 단기 손익을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되겠습니까? 매전에 회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3번이 왜 틀렸냐면요, 만기 보유 증권은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해진 현금 흐름 있죠. 이자 몇 번 받고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평가의 방법이 공정가치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가 왜 공정가치를 하냐면 이 두 개는요, 팔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하니까 공정가치가 중요하지만 얘는 팔려는 의도가 아니죠. 우리 사채 배웠을 때 기억납니까? 이자율 차이에 따라 있죠. 매번 사채 가액이 그죠? 달라졌죠. 그 매번 달라진 가액을 평가 방법을 삼각후원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만기보증금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삼각구원가로 평가를 하는데 회계 1급에서는 이런 용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거고, 만약에 이 두 개는 무조건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당연히 유동자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답을 내가 믿고 나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거죠. 문제 적응력이 합격을 부른다 이거죠. 요렇게 어떻게 하나가 멍멍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불리는, 재고는 판매예요. 일반 볼 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판매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가 판매할 목적이면 무조건 재고죠.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회계 1급에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전형적인 세무 2급의 문제예요. 근데 얘가 나왔다는 거는 틀려달라는 거예요. 이 교환 모형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물자산과 실물자산끼리 맞바꾸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있죠.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이종자산은 뭐죠? 내가 주는 것들을 팔고 돈을 환가해서 뭡니까? 다시 샀다고 보니까 매각을 전제하죠. 매각을 했다는 거고, 동정자산은요, 매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대체한다라고 몇 번 우리 이전에 기출문제 풀 때 한두 번 나왔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자산과 뭡니까? 교환. 그죠? 이라면 내가 유형자산에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하는 것,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하고, 그 다음에 동정자산의 교환은요, 장부가치에 한다.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해서 책정한다. 그럼 여기서 장부가, 그럼 여기에 동일 종류의 자산이라면 뭡니까?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치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요 얘기가 다른 종류가 아니고 동종 종류의 자산을 교환한다면요, 동정자산의 교환은 장부가에 내가 요거는 팔려는 의도가 있죠. 파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죠. 다른 종류는 팔아서 결국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죠. 산 가격이 공정가치잖아요.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가장 있죠. 기본적인
그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있죠. 이에 따른 기말재고 금액 이런 것은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돼. 해볼게요. 지금 탕 수량이 요거잖아요. 20개를 팔았죠. 그러면 40개에다가 50개면 지금 재고는요. 60개니까 50개니까 있으면 30개 남네 재고. 그죠?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30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입선출법은 얘부터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20개 팔 때 얘 10개 팔리고 여기에서 10개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있죠. 기말재고는 여기에 20개랑 여기 20개랑 여기에 10개 이렇게 해서 30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요 금액이랑 단가 이제 곱하고 요 금액을 곱하면은 요거는 240만원? 24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10개 하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2만원. 매입이 수량이고, 단가가 11만원. 이거 맞나? 잠깐, 20개 하면은, 얼마죠? 240 아닌가? 맞네, 240이고, 이거 곱하면, 10개 하면요. 12만 1,000원? 121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요거 팔렸다. 근데 여기서부터 팔린 거잖아. 요거 10개 나갔고, 여기서 10개 나와서 남아있는 거는 요거 20개, 이렇게 재고가 10개 30개 남아야 되니까, 그죠? 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240 되겠습니까? 요 곱하면요. 121만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합하면 361만원 이렇게 나와있나? 아닌데?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아? 뭐야? 내가 뭘 많이 12만원 만원 곱하기 20개 하면요 240만원 맞는데? 그럼 10개 하고 11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게 110만원이구나 350이 되겠네요. 산수를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선입선출법에 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반평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말 재고가 30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얘가 있죠. 토탈에서 이거 남아있는 거는요. 매입이 요거랑 하나, 둘, 셋, 요게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단가를 내서 곱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평균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총평균법은 여기 이제 기말 재고가 30개. 단가 있죠, 단가. 단가, 요게 얼마냐, 이거잖아요. 여기 금액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어떻게 구할까요? 내가 토탈 매입한 거는 50개잖아요, 50개. 됐습니까? 50개에다가 요거 곱하면 100만원 되겠습니까? 100만원 플러스 요거 곱하면 360만원. 하고 요거 하면은 10개 하면은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 110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단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구해보면 요 금액 커넥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 금액이 단가가 얼마야? 그죠? 114 요 금액이 50개를 나누면요. 요 금액이 114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구했죠? 그래서 요 금액은 뭡니까? 그래서 000 이렇게 하게 되면 34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구하는 거 있죠? 총평균법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석하기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의 개념하고 총평균법의 개념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재고에 있죠. 히스토리를 따져가지고 남아있는 재고를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은 빌렸대요. 대한은행으로부터 상환기간이 2년이래요. 그래서 차입했다면 여기 장기 차입금이 나오겠네요. 그죠? 장기 차입금이 나왔고 그거를 가지고 주식을 매입했다 이거잖아요.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죠? 팔았다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정권 나오고 단기 처분이익 나오고 여기 나중에 있죠.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나오는데 단기 차입금은 여기에 관계없죠. 그죠? 이거 전혀 요건 아니다. 그죠? 지금 거래가 나타날 수 없는 거니까 2번, 3번. 그죠?
단기 세금 틀렸다. 이거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치를 딱 보면 그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대손 회계를, 그죠? 회계처리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초가 얼마 있습니까? 30만원 됐습니까? 기초, 요거부터 스타트 해야 되죠. 근데 기중에 얼마 대손 났어요? 그죠? 15만원 대손 났어요. 그러면 끌어다 쓰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끌어다 쓰면. 잔액 15만원 남죠, 그죠? 여기 잔액이, 회계 처리하고 잔액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잔액에서 기말에 채권의 위험을 평가해서 그만큼을 보충하는 거 아닙니까? 기말의 평가는요. 기말을 보니까 요거에서 50만원 되나요? 여기 정해졌죠. 근데 잔액은요. 요거니까 요렇게 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죠. 35를 더 보충하면 될 거죠. 단기에 인식할 금액은 대손상합비 35, 대손충당금 35.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 나오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이제 우리, 제목의 마지막이 되죠. 자본잉여금은 좀, 그죠. 자본금에서 잉여금 난 거죠. 그죠. 당연히 주발조 잉여금, 자기 처분 이익 잉여금,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 잉여금, 재평가 차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제는 뭐예요? 회입하죠. 그죠? 매제는 회입하니까 되게 뭐를 많이 써먹죠. 하나를 알면은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잖아요. 얘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는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8개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더 이상 틀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다른 회차보다 합격률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난이도를 생각하면 그 정도면 돼요. 근데 여기서 원가에서 나뉘는 거예요. 원가 내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맞춰버리죠. 그러면 10개 이상 무조건 넘어가는데 얘를 헤매면 10개가 안 논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는 걸 뽑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등식법이 아니고 여기서 싹 봐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니까 자, FM대로 해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는데 뭐죠? 그죠? 제품 계정 아닙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제공품이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면 제공품이네, 제공품. 제공품 되겠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X, 여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기초가 되고요. 기초. 여기는 직접 재료비하고 뭐예요? 제조간접비 3개 있죠. 기말.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부터 할 때 제품하고 막 들어줘. 그거 안 되고 제품, 이거 30만원, 60만원 먼저 체크합니다. 3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10만원, 요거 100만원, 50만원. 그리고 3개를 딱 그어주면은, 있죠. 220만원이 되죠. 다 합해서 얼마라고요? 220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250이 될 것이고요. 250,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네. 그러면 딱 바로 190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2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회계 1급에서 내는 전형적인, 있죠. 그 구조를 아는지 아주, 그죠? 막 꼬는 거, 만약에 막 추론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단순하게 구조를 알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석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불수치약 있죠. 이 정상개별원가 계산의 모형을 알아야 돼요. 3개는 알아야 돼요. 실제 발생액에서 예정 배부액은 2개.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3개는 알아야 되죠. 그럼 처음에 실제 찾아볼게요. 실제. 40만원. 제가 볼게요. 40만원.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빼기. 이렇게 되죠.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3개를 알아야 되죠. 그때 있잖아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 직접, 요 실제가 나와야 돼. 실제.
그 2,0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정 배분이 얼마인지 엑셀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10만원 과대 배분이에요. 그냥 부가 중요해요. 10만원이 과대면 뭐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하죠. 플러스면 과수고 뿌리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10만원을 나와야지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과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가 잘못 놓으면 답이 틀어지죠. 이렇게 딱 놓고 이거를 풀어볼까요? 요 금액은 50만원 되겠습니다. 40에서 50을 빼야지 마이너스 10만원 되죠. 50이 정해졌다. 그럼 여기 이렇게 곱하면요. 250원쯤 되네요? 나누면요. 250원 직접 되겠습니다. 그죠? 되게 기계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회계급은 이 이상 내진 않아요. 보통은 과대 과소인지 얼마인지 물어보죠. 요 정도 응용하는 걸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근데 합격을 못하는 사람은 얘를 못해요. 공부를 안 한대도요. 그리고 이걸 틀린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론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론 시간 때 안 듣고 있다가 그죠? 공부하려고 안 하고 있다 나중에 마음이 급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엑셀 놓고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제조원가 명세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거. 제조원가 명세표는 원재료와 제공품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제품의 변동은요.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기분 재무제품을 고쳐가는 걸 알잖아요. 이건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노무비, 재료비, 재료 사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조원가 용어. 이거는 IS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의사결정에 관한 있죠. 원가의, 그죠? 의사결정에 따른 원가의 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원가, 뭐 이렇게 나오면 매물 원가. 두 가지 이상의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된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요. 기회비용.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요. 과거에 발생했대요. 지금은 현재 이 원가는요. 지금 현재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예측도 안 하는 쓸데기 없는 원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 원가. 사람이 매몰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매물 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 원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미래 원가입니다. 이건 과거 원가, 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 원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그죠? 원가고요. 세법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럼 과세를 얘기해요. 항공기 과세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그죠? 국외 항공은 영세율 과세 되겠습니까? 국내 항공은 있죠, 일반 과세 있죠, 맞잖아요, 그죠? 영세율이 아닌. 그리고 되겠죠, 과세고. 도서는요, 신문 잡지는요, 면세. 연탄, 무연탄 면세 되겠습니까? 유연탄은요, 과세. 유연탄은 과세. 착화탄 이런 거 과세. 우표 정지 면세 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여객 운송 용역 많이 물어봐요. 여객 운송 용역 전세버스 말고는요, 매출 공제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에 대한 얘기예요.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에요. 근데 그 과세표준의 금액을 현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대가로 과표라고요. 현금 외로 받기로 했다라면요, 그 금액은 시가에 의해서 과세한다는 걸 과표를 정하는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송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장하자는 뭐예요? 대송금, 장려금, 하자보증금은요, 원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했죠. 그게 빼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런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냅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맞는 거고, 공급에 대한, 그죠? 지체에 따라, 지급의 지체에 따라 연체이자 있죠. 연체이자랑 공급과 관계없이 받은 공공보조금, 그죠? 국고보조금은 전혀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라고 봐서 과표에 포함하면 안 된다 했죠. 연체이자는 공급가에 포함된다. 여기 틀렸습니다. 연체이자가 내가 창출한 부가치입니까? 아니죠. 그냥 손해배상금을 받은 게 아니다. 그다음 금전 외에 받았다면 시가를 과표로 하고, 자, 외화를 대가를 공급 시기 전에 받았다면 환가일에 환율을 적용한 환가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했죠. 환가한 금액 과표로 맞잖아, 그죠? 기억나요? 패스트에서 환가일하고 뭐예요? 선적일 중에 빠른 날에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 우리 수출 시점 면세표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요거.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네요. 사업자 등록, 옳은 것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뭡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한다. 이 문제 좀 까다롭네요. 신규 사업자라면 신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사업 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막 부동산 임대업 있죠. 사용 승인 전에 막 사람들 모집해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죠?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가 필요해서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 이게 고전적인 거잖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요, 관할 세무서가 아닌 사람도 되고, 어디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세 번째가 좀 어려웠어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 개시일은 4월 1일인데,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했어요. 3월 25일 날 할 수가 있댔죠. 신청했다. 그러면 도대체 최초의 가세 기간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한 날부터 스타트해요.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최초의 가세 기간이 아니고 3월 25일부터가 뭐 이렇게 된다. 여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지문이 처음 나와서 여러분이 좀 이제 저도 처음 봐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게 뭡니까? 굉장히 고전이잖아요. 제가 사업 개시 전도 된다고 몇 번 강조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 위주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5개를 풀어봤어요.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에버리지가 뭐예요? 10개 정도를 근접을 가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5개 중에 8개밖에 못 맞추죠. 그러면 반 맞은 거 아니에요? 50점이죠. 그러면 다른 실무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취업점 합격하려면 10개를 맞춰야 돼요. 10개가 69점이에요. 11개가 7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70점이 69점이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맞으면요. 그냥 70점 정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10개를 딱 보고 내가 모르겠다, 딱딱 눈에 딱 들어온 게 10개 정도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보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 빨리빨리 제끼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가장 적게 민 거 있잖아요. 빈 거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나오세요. 그걸 보고 있는다고 득점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있어.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시험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무 시험에 들어가요. 요 부분에 한 10분, 15분 정도 안에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 45분 남잖아요. 45분에 10분 정도 안 걸리지만 10분에서 뭡니까? 1번하고 6번을 풀어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이 35분이죠. 그럼 35분에 17문제는 충분히 풀어요. 그 정도 해야지 시간이 안 부재되죠. 그죠? 앞에서 너무 로딩하면, 로드가 걸리면, 그죠? 이거 시간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시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50분 남으니까 막 되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만 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1번하고 2번은 안 풀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풀어보면 돼요. 뭐 해서 지르기 없어.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대신에 이걸 풀 때 있잖아요. 손도 좀 풀고 마음도 좀 풀면서 있죠. 입력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1, 2분 해서 진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본격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얘죠. 얘를 맞춰가지고 10점을 1번 문제 맞추고 저쪽으로 9점을 넘어가야 된다. 내가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라는 거는 길목을 지키고 내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시험을 칠 건지 머릿속에 있죠.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작전을 여러분이 세우기 힘드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담당자의 실수로 전기 기말 제공품의 재고가 잘못 입력되어 있대요. 제공품, 하여튼 제공품이 잘못됐대, 재고가. 그래서 당사에 올바른 전기 제공품은 250이고 이와 관련된 있죠.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제공품의 재고를 바꾸면요. 어디가 틀어집니까? 당연히 있죠. 장기 제품 제조원가가 틀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최고 메모 3번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 하이라이트죠. 매출원가를 찍어서 그게 바꾸고 다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바꾼 후에 이익잉여가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부분이 자산부채의 오류는요. 가장 먼저 어디서 고친다? 재무상태표에 고쳐서 반영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먼저 얘가 손댈 때는 뭐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제공품을 뭡니까? 예, 그걸 250으로 고친 후에
그저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내용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경비를 누락했다면요. 재정권을 누락했다. 잘못했다면 바로 원가 명세표에 가서 고치면 되죠. 재고는 그렇지 않죠. 재무상태표에 적어가지고 반영하는 형태니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십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와서요. 그죠? 해보래요. 그래서 일단 재고의 누락이구나. 그럼 정기재무상태표는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공품 150이잖아요. 250이었다. 200. 그럼 당연히 대체차익 100만 원 나겠죠. 이거를 먼저 쭉 쳐올려가지고 없애는 있죠.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당연히 원가 명세표가 됩니다. 갑니다. 그러면 쭉 하면 이런 데이터가 뜨잖아요. 이게 고쳤다. 반영돼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공품 있죠. 여기 달라진 거예요. 여기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여기 있죠. 바꿔서 여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여기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메모 한번 81320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쳐 올라가면 돼요.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나가고 그 다음에요. 손익계산서 갑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죠? 어디에 고칩니까? 매출원가 가서 여기로 고친다고. 되겠죠? 81320 확인하면요. 그에 따라 갈라진 당기순익 122 889 되겠습니까? 두 번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익이니까 이익처분계산서 가야 되죠. 이익량.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죠. 여기 당기순익이 122 880 122 880 되겠죠? 고치니까 차기열 이익잉여금이 190 770 됐습니까? 이렇게 메모만 살짝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확인 어떤 거?